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희석 작가의 단편소설 뻐꾸기 낭독해 드릴게요. 서울서 H까지는 400리나 되는 길이다. 버스가 잘 달린다고 해도 8시간은 실이 걸린다고 한다. 나는 한종일 버스에 시달리며 그곳까지 갈 생각을 하니 버스를 타기도 전에 먼저 한숨부터 지어졌다. 그것도 보고 싶은 다정한 친구나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그렇지 않을는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일과는 전혀 달리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그곳에 가면 일자리가 꼭 있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요행을 바라며 미심결로 가보는 것밖에 못 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곳이라도 가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실직한 지 거의 1년이나 가까워 왔기 때문이다. 내가 실직하기 전까지는 미국 어느 군수품 용달 회사의 사원으로 꽤 무던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것이 미군 축소와 아울러 그 회사가 본국으로 철수하자 따라서 나도 실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어서 앞으로 얼마 동안 지내기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동안 천천히 맞춤한 직업을 고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맞춤한 곳이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서질 않았다. 실상 나같이 40이 넘은 놈은 취직하기가 대단히 힘든 노릇이었다. 우선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살 대우도 해줘야 되겠으니 봉급도 많이 줘야겠고 더군다나 부려먹기가 귀찮은 노릇이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이 40이 넘었다면 대면도 하기 전에 얼굴을 돌릴 일도 사실이었다. 그렇다 해도 나는 여기저기 친구들의 주선으로 이야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될 듯 될 듯 하기만 하면서 하나같이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1년이나 살아왔으니 생활 형편이 말이 아니었을 것은 물론이었다. 그렇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도 어느 찻집에서 중학 시절의 옛 친구를 만나게 되어 그렇다면 내 소개 편지를 써줄 겐 곧 H로 가보게나. 그곳은 지금 대엠공사로 대단한 공사판이 있는데 거기에 인사 책임자로 있는 이가 바로 내가 잘 아는 M이라는 미국 사람이야. 하여튼 내 편지만 가지고 가면 10중 8구는 틀림없네. 하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며 분주히 만년필을 꺼내어 소개 편지를 써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고 나서도 그 10중 8구라는 말이 된다는 소리로 들리니 보다도 그와 반대로 될 리가 없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가 않았다. 말하자면 나는 그만큼 속아온 셈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곳은 서울과도 달라 벽촌이니 혹시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가져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러한 기대를 은연히 가져보며 3, 4일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H행 버스를 타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막상 버스를 타고 떠나놓고 보니 떠나기 전의 생각과는 아주 딴판으로 하여튼 서울을 떠나볼 수 있는 일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되었다. 버스가 달릴수록 한껏 풍겨지는 바람을 받아가며 나는 금시에 바깥 풍경에 황홀해지고 말았다. 4월의 바람은 아직도 차가운 맛이었지만 그럴수록 서울 거리에 지쳤던 나의 머리를 1층 산뜻하게 해줄 수가 있었다. 소를 몰아 밭갈이를 하는 농부를 보아도 나는 갑자기 생활의 어떤 약동을 보는 것 같았다. 금방 갈아놓은 검은 흙에서는 흙냄새가 코밑으로 풍겨지는 것 같기도 했다. 동구 앞에 꽃이 활짝 핀 살구나무가 눈둘 사이 없이 휙 지나가자 생기가 도는 긴 포플러들이 앞에서 춤을 추듯 우쭐대며 달려오는 것도 신기스러웠다. 버스가 산 모퉁이를 돌아 갑자기 물소리가 요란스러운 계곡을 끼고 달리자 소란스럽게 바위에 부딪히는 물이랑을 보아도 지금까지 가슴에 무엇이 막혔던 것이 탁
풀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먼 산에는 아직도 눈이 희뜩희뜩 보이었다. 나는 눈을 보면 언제나 고향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고향은 철로에서 30리나 떨어진 고개를 몇 개나 넘어야 하는 깊은 산골이었다. 겨울방학으로 집에 돌아가던 때 눈이 펑펑 쏟아져도 나는 그 길을 걸어야 했다. 나는 그 길에서 마을 사람이 얼어 죽은 것을 본 일도 있다. 그 사나이의 수염에는 고드름이 허옇게 달린 채 구리처럼 거먹게 굳어져 있었다. 이렇게도 무서운 기억이 남아 있으면서도 역시 고향은 그리운 것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고향을 그려보았다. 눈으로 묻혀버렸던 세계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김이 솟아오르며 흑잔등이 드러날 전경이 눈앞에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봄이 오면 기뻐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눈 속에 괴롭던 생활이 끝나서가 아니고 다시금 자기들의 새로운 생활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나는 문득 봄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는 듯한 착각을 느껴가며 나에게도 무슨 행운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실상 어지러운 서울에서 복되기는 것보다는 이런 산골에 와서 낚싯대라도 들이우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자꾸만 앞질러지며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지금 찾아가는 일자리가 별로 당기지도 않던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와 반대로 나에겐 그 이상 더 좋은 자리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럴수록 더욱 초조하고 궁금해졌다. 정말 일자리나 있을는지. 그것은 마치도 입학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 발표를 보는 마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깊은 산속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차 안의 사람들도 점점 줄어지며 굵은 나무들은 많아지어 파릇파릇하니 잎이 트기 시작한 노목들도 버스 위로 쳐다보였다. 둘이서 앉는 자리를 혼자서 차지하듯이 앉아서 아까부터 졸고 있던 바로 나의 옆에 비대한 중년 신사가 문득 깨어서 몇 시나 되었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시계가 없다기도 귀찮아서 글쎄요, 서너 시쯤 되었을까요? 하고 해를 쳐다보아 대중으로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그 중년 신사는 나의 대답이 못 믿었다고 맞은편 양장한 여자에게 다시금 시간을 물었다. 대중 잡지를 무릎 위에 놓고 보는 듯 마는 듯 무료하니 앉아있던 그 여자도 시계가 없다고 고개를 흔들어 보이고는 다시금 잡지에 눈을 두었다. 첫눈에 보통 여자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와 마찬가지로 양키들이 많다는 그 공사판을 찾아가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여자는 다시금 잡지에서 눈을 떼어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수가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H발전소로 통하는 인도교 앞에서 내렸을 때는 해가 거의 질 무렵이었다. H발전소 댐에 거대한 배수관이 바라보이는 험한 산빛 아래는 먹물을 뿌린 듯이 어둠이 젖어드는 그 속에서도 봄빛은 완연했고 그 밑으로 북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인도교를 거의 다 건너자 사방은 더욱 어둠 속에 묻혀든 채 찬바람이 솔솔 옷깃으로 스며들었다. 이 다리에서 100m쯤 떨어져 있는 산비탈 아래에 헬멧을 쓴 젊은 사내가 강물을 물끄러미 굽어보고 서 있는 것이 그곳에서 겨우 보였다. 나는 그 사내가 있는 곳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다.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산비탈을 올려다보았다. 뻐꾹새는 보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 묻힌 수풀의 정막만이 흐를 뿐 사방은 지극히 아늑하고 고요했다. 그 젊은 사나이는 미군 잠바를 입고 SG라고 쓰여있는 황색 헬멧을 쓰고 있었다. 그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그는 미인, 즉 미국인 청부회사 H발전소 댐 건설 현장 경비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나는 그의 앞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나서 여기가 미국인 청부회사 현장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도 공손히 입을 열어 내가 온 용무를 물었다. 실상 전 서울에서 이곳에 있는 미국인 MC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MC를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넘어서 면회하기가 좀 힘들 것 같군요. 그이는 현장 사무실에 있는데 그곳은 이 산비탈을 따라서 한 5리가량 더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숙소도 물론 거기에 있죠. 어떤 일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도 그동안 미국인에게 붙어먹은 덕으로 그들이 직무 시간 이외의 면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도 숙소가 걱정되어 오늘 밤은 여기서 좀 묵어야 되겠는데 초면에 대단히 미안한 청입니다만 숙소를 좀 소개해 줄 수 없을까요? 하고 그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 아, 숙소요? 뭐 숙소라야 이곳은 서울처럼 깨끗한 여관이 없어요. 이 발전소 아랫동네에 손님을 받는 판잣집이 몇 개 있죠. 근데 그나마 어제 서울 본사 사장이 와서 이 현장 안에서 동거 생활을 하는 양갈보들을 모조리 내쫓는 바람에 그년들이 그리로 몰려들 갔답니다. 그러니 그년들 때문에 쉬실 방을 얻기가 힘들지도 모르겠군요. 하여튼 그년들이 쫓겨나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꼴불견이었으니까요. 하고 나의 숙소 걱정 같은 것은 딴 문제란 듯이 흥분한 채 침을 탁 뱉었다. 그렇다면 한대서자는 판국이 아닌가 하고 나는 그의 말에 약간 불안해지며 걸음을 돌리려고 하자 저기요 선생님 한 10분쯤 있으면 경비원 교대차가 나올 거예요. 그때 미국인도 한 사람 나올 테니까 그한테 좀 물어보시죠. 하고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말해 주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차가 나올 때까지 이 경비원에게 현장 내막이나 물어보면서 기다릴 생각으로 서울에서 듣기에는 여기 경기가 아주 대단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대우도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어때요? 하고 담배를 꺼내 그에게도 권하며 물었다. 아, 그렇다면 선생님도 여기 취직하러 오셨군요. 통역 자리를 구하시죠? 벌써부터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싱긋 웃고 나서 글쎄요, 통역은 대우가 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일반 노무자의 대우야 말도 아니죠. 여기에 매일같이 일자리를 구하러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 경기가 대단하다는 소문이 굉장히 난 모양입디다만 다 어이없는 생각들이지. 지금 미국인 관계 직장에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개판입니다. 나도 부대에 있다가 나와서 이 사람네를 따라다니는 지가 벌써 4년입니다만 이 꼬락서린거려. 이 자네들도 한국서 굴러먹을 대로 굴러먹어서 이제는 깍쟁이를 부려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도 예전엔 그런 대로 식사도 괜찮고 대우도 좋았지만은 지금이야 글쎄 뭐 말이 됩니까? 식사와 숙소를 거저준다는 소문에 노무자들이 각처에서 모여드는 모양입디다만 거저가 어딨어요? 자기 품삯에서 제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긴 농토 없는 농꾼들이야 하는 수 없이 와볼 만도 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자기의 한탄처럼 이야기하고 나서 어조를 고쳐서 여기 통역일이란 부대와는 다르답니다. 현장 포맨, 즉 반장을 겸해하게 되니까 현장 일을 좀 알아야 되죠. 그네들은 일을 잘못하면 노무자를 욕하지 않고 포맨을 타발하니까요. 그러고는 그것을 내가 걱정할 듯해서인지 하지만 현장의 일이란 게 실상 알고 보면 우스운 일이에요. 한 주일쯤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처음 들어갈 때 현장의 경험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다고만 대답하면 그뿐입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나에게 안심을 주다가 불시에
저기 오는 저 사람도요. 선생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하고 고개를 들어 내 뒤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낡은 백 하나를 든 키가 크고 몸이 홀쭉한 30 미만으로 보이는 사나이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듯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우리 앞으로 와서 이거 큰일 났소. 내 친구가 아마 출장을 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 까땜 하고 까땜이라는 소리를 멋지게 외고 나서 마 얘까지만 오면 만사 오케이라기에 하바하바 버스값만 갖고 달려왔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참 싸나바 배치하냐. 경비원 선생, 이젠 허는 수가 없군요. 선생과 같이 여기서 밤을 밝힐 수밖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 경비원에게 팔을 벌려 힘없는 제스처를 보이고 나서 서글퍼진 얼굴로 쪼그라치고 앉았다. 그렇다면 참 난처한 일이시군요. 여기는 서울과도 달라서 밤이면 몹시 춥습니다. 이 도저히 하고 말을 이으려다가 문득 저편 산 밑에서 비춰진 헤드라이트를 보고는 분주히 저 선생님, 경비원 교대차가 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고 한 걸음 나서서 차렷 자세로 차를 기다리다가 거수 경례를 했다. 나는 운전대에 앉은 미국인에게 내가 온 사유를 말하자 그도 역시 경비원의 말과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고는 우리와 이야기하던 경비원을 다른 경비원과 교대시킨 뒤 돌아가 버렸다.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친구는 자기를 동정해주던 경비원까지 사라져버리니 더욱 불안스러운 모양이었다. 여기까지 친구를 의지하고 무일푼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는 그의 딱한 사정을 나로서도 모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생각해보면 남의 일 같지도 않았다. 나는 그를 혼자 두고 나만 잘 곳을 찾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나와 함께 내려가서 잠자리를 좀 구해봅시다. 뭐 여기선 추워서 밤을 새울 수 있겠어요? 하고 말을 건네자 그는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이 껑충 일어나며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하고 고개를 몇 번인가 숙였다. 뭐 사실 나도 여비는 넉넉지 못하지만 하여튼 함께 가봅시다. 뭐 죽을 수가 있으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막 일자리가 있다고 급히 오라기에 부랴부랴 왔는데 이 모양이 됐구려. 하고 미안스러움을 변명하고 나서 막 그 친구만 만나면은 다 해결될 건데 까땜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문득 생각한 듯이 마 이거 노상에서 실례지만은 하고 그는 내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자기는 왕십리에 사는 최아무개라 하며 통성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어두운 산비탈 길을 따라 잘 곳을 찾아 H발전소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밤은 완전히 어두워 하늘엔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참 선생님, 어디서 많이 뵌 듯 싶은데요. 그는 문득 입을 열어 어둠 속에서 나의 얼굴을 찾았다. 윤곽도 알아볼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꺼내는지 모르면서도 나는 그것이 약간 우스운 대로 글쎄요, 뭐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혹시 보았을는지도 모르지요. 하고 평범한 대답을 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 명동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어쩌다가 간혹 나가는 수도 있지요. 그러시다면 어느 다방에 자주 나가세요? 정해두고 다니는 다방은 별로 없는데요. 막 그래도 혹시 진달래라는 다방에 들른 일이 없습니까? 그 다방이라면 한두 번 들렀던 기억이 있는 데라서 그렇다고 하자 그는 큰 발견이나 한 듯이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곳에서 배웠구만요. 그렇다면은 선생님과 저는 초면이 아니고 구면이구만요.
그저 인사만 늦었지. 하고는 자기가 결코 불량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나 하듯이 선생님도 저와 같은 처지이실 터인데 폐를 끼칠 수는 없는 일이죠. 내일 아침에 막 그 친구만 만나면 틀림없어요. 그의 친구를 내세워 그는 이곳의 한국인 책임자라면서 부도 좋은 모양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고는 저 선생님 담배 가진 거 없습니까? 하고 아까부터 속으로 망설이던 모양인 말을 꺼내었다. 나는 그에게 담배를 주고 나서 나도 한 대 붙여 물려고 하자 그는 분주히 라이터를 켜 나에게 붙여주었다. 담배마저 떨어진 신세가 됐으니 까땜. 근데 선생님도 여기 취직하러 오셨지요? 이런 산골이라도 우리 한번 둘이 다 함께 있어 봅시다. 저도 막상 사귀어 보면 그리 나쁜 놈은 아니에요. 웃음을 희축하니 웃어 보였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대꾸도 없으므로 흥이 죽는 모양이었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몇 모금 더 빨다가 길게 두어 모금 들이켜고 나서 불을 꺼 주머니에 넣었다. 저 선생님, 선생님은 이런 양키판에 전에도 있은 경험이 계신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나의 지난 일을 일일이 외워 바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하고 간단히 대답했다. 아, 그러면은 내 추측대로 역시 선생은 대학에 계셨구만요. 아니요, 그런 대학 같은 곳은 나와 인연이 먼 곳입니다. 그는 기대에 어그러지는 듯 고개를 두어 번 비틀고 나서 내가 무엇이나 해먹던 놈이지 궁금한 대로 그것을 생각하는 모양인 듯 얼마 동안 묵묵히 걸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묻는다는 것도 실례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화제를 돌려서 점잖게 입을 열어 하여튼 양키판에서 일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를 뚫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월급 같은 것도 분명히 정하고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가 일쑤지요. 그 자네들한테 어수룩하게 보였던 큰 결단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을 무슨 미덕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애들이야 누가 그걸 알아줘요. 까땜이지. 그저 양키판에서는 그 애네들과 사바사바해서 수지 맞추는 것이 제일이지요. 하고 양키판에 대해선 무엇이나 안다는 듯이 말했다. 저 최형은 양키판에 오래 있은 모양이군요. 얼마나 됐어요? 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기도 미안스러워서 묻지 않아도 좋은 말을 한마디 물었다. 6.25 전부터지요. 그러니까네 거의 10년이나 되는 셈이네요. 10년이나 된 게 요 모양입니다. 그래도 놀기는 좋았어요. 선생님, 그리고요, 말씀 좀 낮추세요. 저를 친동생처럼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런 산골에서 형님 같은 좋은 선생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근데요, 선생님, 전쟁이 없으면은 양키판이 아주 개판입니다. 첫째로 그때처럼 물자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식사도 좋았거니와 오바타임도 많이 받았지요. 부대 물건 내다가 수지 맞추는 일도 어수룩했으니까요. 그것이 전쟁이 끝난 후부터는 까땜 국물도 없으니 하고 그는 손가락을 비틀어 딱 하고 소리를 내었다. 그럼 부대에서는 통역 일을 했습니까? 처음에야 잡부로 들어갔으니까 그 애네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가 말을 좀 알아가지고 인타로 나왔었지만은 말하자면 인타란 건 요령입니다. 제 아무리 영어를 벼락같이 잘한다 해도 첫째로 미국인들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까땜입니다. 내가 뭐라고 영어로 짓거리는지 영어 모르는 사람은 알 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양키들도 내가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알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인타로서의 요령이 필요한 거지요. 요령껏 양편의 기분만을 좋게 해주면은
만사 오케이니까요. 혀를 슬슬 굴리면서 멋들어지게 어깨나 초올리며 재빨리 중얼거리면은 그 인타 잘한다고 소문이 대번에 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자들이 묻는 말에는 알든 모르든 간에 하여튼 반문하면은 까땜입니다. 그런 때는 어쨌든 아는 척하고 예스 오라이 하면서 슬쩍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너무 웃지 마세요. 세상 만사는 다 요령이니까요. 참 요령이 대단하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긴 지금껏 그 요령으로 살아온 셈이지요. 참, 내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할까요? 바로 내가 일선 후방 어느 디비전 사단에서 인타 노릇할 때 일입니다. 그곳에 취사반장이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 그놈의 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서전트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개를 잡아먹었다면서 나하고 함께 동네를 조사 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로 개를 잡아먹는 법이 없다고 했지요. 그래도 그자는 내 말을 고지 듣지 않고 하여튼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 하는 수 없이 따라 나갔는데 재수가 없을 때라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는 때마침 젊은 친구 7~8명이 들러앉아갖고 손을 걷고 김이 문문 나는 개고기를 뜯어먹고들 있지 않았겠어요? 하, 그 사젠트는 그걸 보기가 무섭게 성이 벼락같이 나서 저것이 바로 내 개다 하고 주먹을 부르진 채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젊은 친구들은 상대방이 양키라 그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입장 거북하게도 나한테 대들어가 이 개가 아이를 물었기에 잡아먹는데 무슨 야단이요? 여보 통영 양반 저희가 바로 개 임자요. 그러면 마침 잘 됐어. 약값이나 좀 듬뿍 받아내야 되겠어. 이런 판국이라. 그걸 그대로 사젠트한테 얘기했단 어떻게 될 노릇이오? 그래 별수가 있어? 요령을 썼지요. 우선 그 젊은 친구들한테 엄숙하게 타이르는 말로 이분은 식당의 책임자인데 우리 한국 사람을 데리고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이요. 근데 저 개가 자기 개인 줄 알면 큰일 날 거요. 미국서는 남의 개를 죽이면은 징역살이를 한다니까요. 하여튼 당신들은 잠자코 있어요. 내 적당히 처리해 드릴게. 하고는 슬그머니 위협을 주고 나서 그 사젠트에게는 저거 개고기인 줄 아냐? 아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이 개고기를 먹는 야만이라 한 줄 알고 사람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하고 야단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자 저게 개고기가 아니고 그럼 뭐냐고 고함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갑자기 어쩌겠습니까? 그저 나오는 대로 미트 노루고기다 하고 씹으려 됐지요. 하니까네 그는 대번에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What is 노루가 뭐냐 하는 바람에 갑자기 영어로 노루가 뭔지 생각이 나야 말이죠. 그렇다고 우물쭈물해서 되겠어요? 스몰 타이거 작은 호랑이라고 까땜 해치고 말았죠. 그 말에 그는 그만 눈이 둥그레져가 스몰 타이거 까땜 빅 파티 이즈 원더풀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까땜을 몇 번인가 소리치지 않겠어요? 그때도 요령껏 해치웠긴 말이지. 코리안 개 찹찹 코리안 덕 찹찹 했을 거 아니에요. 참 그때는 멋들어지게 풀 스피드로 해치웠다니까요. 하고 벌쭉 웃었다. 참 재미난 얘기군요. 그런 이야기나 하자면은 끝이 없지요. 하고서는 역시 망설이다가 나에게 담배를 또 한 대 달랬다. H발전소 앞을 지나다가 우리들은 순경에게 검문을 당했다. 시민증을 제시한 뒤 우리들이 여기 온 사유를 이야기하자 이곳은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경비가 심합니다. 직책상 검문한 것이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친절히 대해주었다. 우리가 묻는 숙소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여기는 별달리 여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
음식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하시면 하루쯤은 쉴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 우리들은 그에게 치사를 하고 불빛이 반짝거리는 판잣집 동네로 향하여 산비탈 언덕길을 내려갔다. 그 폴리스맨 참 나이스인데 우리나라 순경이 모두 그렇다면은 데모크라시 넘버원이 되겠는데 모두가 막 싸나바 배치니 뭐 선생은 물론 야당이겠지요. 야당도 좋은데 어디 부가 있어야 말이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가 판잣집 동네로 들어서자 그는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을 하고 나서 헛기침을 두어 번 한 뒤 점잖게 음식점 주인을 찾았다. 그 집 주인인 듯 싶은 40에 가까운 사나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우리는 공사판에 물 건너러 서울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룻밤만 댁에서 신세를 좀 집시다. 실상 우리 발전소업 순경과는 잘 아는 사이인데 이리로 안내해줘가 찾아온 겁니다. 아마 그이도 이제 이곳으로 곧 놀러 올 깁니다. 최가 낯색 하나 구기는 일 없이 태연스럽게 주어대자 주인은 오히려 송구스러운 듯이 방이라 해도 너무 누추해서 손님을 모실 방이 못 됩니다만 들어와 보시고서 하고 남포불을 밝혀주었다. 우리가 여기 와가 1등 호텔을 찾아든 것은 아니니까는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고 방을 한번 휘둘러 보고서는 나를 돌아다 보며 선생님 방이 누추하지만은 어떡하겠소. 강원도 산골짜기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룻밤 고생을 하시는 수밖에. 하고 나를 점잖게 죽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와 하룻밤을 지내게 될 음식점 뒷방으로 들어가 앉게 되었다. 선생님, 우리들을 대하는 품이 좀 다르지요? 시골 사람들이란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관리를 빙자해서 억눌러 대야지. 그는 자기의 수단을 웃음으로 자랑하며 무료하니 앉아있는 나의 기분을 돋워주려는 모양이었지만 나는 그의 웃음을 따라 웃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피곤한 대로 눕고만 싶었다. 그러나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올성 싶지 않아 술이나 한 잔 먹고 푹 잠을 들어볼 생각으로 저녁상과 함께 술을 한 대 청하였다. 최는 저녁상을 갖고 온 주인에게 숙박료는 얼마며 밥값은 얼마며 술 한 대는 얼마냐고 매 마디에 까땜과 싸나바 배치를 붙여가며 일일이 따졌다. 그러고는 선생님 이게 참 뭐라고 하여튼 그 친구만 만나면 됩니다. 꼭 돼요. 하고 술상 앞에 꿇어앉아 그 말을 또 꺼내었다. 나는 거북하니 앉아있는 그가 보기에 민망해서 편안히 앉게 한 뒤 먼저 술을 한 잔 듬뿍 부어주었다. 아이예요. 제가 먼저 선생님을 부어드려야지요. 실상 저는 술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받아들고서 단숨에 쭉 들이켰다. 아유, 공연히 그러시는구만. 술도 곧잘 하시는데. 술은요, 부대에 들어가서 배웠어요. 그전에는 한 잔도 못했어요. 부대 들어가 비루, 그 맥주 말입니다. 참 그때는 썩어나는 것이 비루였으니까요. 비루뿐이었나요? 코카콜라, 레몬주스 좋았지요. 그 얘네들은 우리들하고 체질이 달라요. 하여튼 오동지 딸도 비루를 얼음에 채워서 먹으니까요. 그는 두 잔째의 술도 역시 단숨에 들이켰다. 이 코리아 막걸리 베리 나이스인데 이건 틀림없이 밀주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술 만나기 힘들어요. 이거 정말 걔네들이 좋다하는 카나디안보다 못하지 않구만요. 벌써 이제는 사양이 필요 없게 된 그는 안주를 한 숟가락 입에 넣고 나서 위스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걔네들한테 한국 위스키 가지고 카나디안으로 숯에 골려 먹었어요. PX에 위스키가 떨어지면 우리 보고 위스키를 사다 달래요.
그러면 누가 진짜를 꼬박꼬박 사다 줍니까? 가짜로 먹이지. 하여튼 카나디안 한 병이면은 10병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도 걔네들이 뭐 알아요? 정말 걔네들 술맛 알고 먹는 애가 몇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지요. 한국 술이라면 죽는다고 벌벌 떠는 애들이 카나디안 위스키 병에만 넣으면 넘버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국 술은 하여튼 넘버 10이라고. 갓댐. 그는 술 기운이 높아질수록 어새도 더욱 높아졌다. 나는 그의 갓댐이란 소리도 이제는 실증이 날 대로 나서 술은 그만할 생각으로 밥을 뜨기 시작했다. 저 밥은 왜 벌써 들어요? 우리 술 한 대만 더 합시다. 그때에 이 지방에서 보기엔 이상스럽다 해야 할 양장한 여인이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갑자기 긴장해서 눈을 반짝이며 어, 나이스 갓댐 하고 무릎팍을 탁 쳤다. 그러고는 분주히 주인을 불러 고개로 의미심장하게 윗방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다. 주인이 미국인과 현장에서 살림을 하다가 어제 쫓겨나온 여자라고 알려주자 나이스 갓댐을 다시금 연발했다. 주인도 그 친구의 마음을 잘 알겠다는 듯이 벌쭉벌쭉 웃고 섰다가 술이라도 한 대 더 팔자는 셈으로 저 술 좀 더 가져올까요? 하고 물었다. 갓댐, 술을 먹고 안 먹는 거 우리 자유야. 왜 이리 참견이요? 아니, 술을 더 시키겠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내 자유가 아니요. 야단칠 것까지는 없지 않소. funny guy. Of course, freedom is freedom. 갓댐. 물론 자유는 자유지. 최는 기분이 나는 대로 손가락을 딱 치며 빨리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나서는 나에게 눈짓을 찡긋이 하여 보였다. 저 우방에 꽃을 두고 그냥 놀 수 있습니까? 이왕이면 우방 피메일 그 여성을 좀 부릅시다. 그러고는 나의 말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듯이 Good evening, lady. We have a number one party. Okay, come here.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윗방에서는 무슨 대답이 있을 리가 없었다. 최는 까땜 소리를 연발하다가 제풀에 벌쭉 웃었다.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주책 없이 야단이요? 어? 이젠 술도 그만했으면 됐으니 이제 잡시다. 하고 피곤한 대로 바람벽에 몸을 기대었다. 저 형님 걱정 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선생이 어느덧 형님으로 변해지며 그는 벌떡 일어섰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가서 어쩌려고 그래요? 나는 당황해서 약간 노기를 띄었다. 그러나 나의 말 같은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내게 맡겨요. 하고 한마디 던지고서는 옆방으로 가서 노크를 했다. 나는 저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실수나 할 것 같아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면서도 공연히 가슴이 설렜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윗방에서는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 일이 되는가 하고 나도 약간 흥미를 가져보고 있을 때 그는 희색이 된 얼굴로 돌아와서 오케이 하고 나에게 윙크를 던졌다. 그리고는 불시에 목소리를 죽이며 형님은 미인관계에 굉장한 청부업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 아세요. 여자는 돈 냄새만 풍겨주면 그만입니다. 대학을 나왔건 무식한 갈보년이건 돈 앞에는 모두가 세임 올 세임입니다. 형님 오늘 저녁 요령껏 해보세요. 잘만 하면 그 여자와 따뜻한 잠도 잘 수 있습니다.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몸을 흔들어댄다. 이렇게까지 되고 보면 그가 귀엽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도 말만은 아니 장난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게 무슨 노릇이요? 글쎄 형님은 걱정 마시고 굿이나 보다가 떡이나 잡숴요.
하여튼 형님은 이땜 현장에 하청을 맡게 됐는데 미국 사람과 타협하러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왔다고 해두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국인과의 교제는 그 여자 보고 좀 맡아달라 했지요. 저 친구 약간 구미가 도는 모양이에요. 형님한테 곱게 베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얼굴에 분첩을 치는 신용을 해 보였다. 조금 후에 저 실례합니다 하고 젖가슴이 툭 튀어나온 녹색 원피스를 입은 문제의 주인공이 방문을 열었다. 첫눈에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최가 분주히 일어서서 웰컴 웰컴 하고 맞아들이자 그 여자는 그럴듯하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땡큐 하고 조금도 서슴지 않고 술상 앞으로 와 앉았다. 우리 먼저 인사나 하고 놉시다. 제 이름은 토니 최라고 합니다. 이 형님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늘 신세를 지는 제 친형님과 다름없는 분입니다. 저는 제키라고 그래요. 앞으로 많이 사랑해줘요. 미스 제키, 사랑은 내가 해드릴 테니까 안심해요. 아니, 그런 사랑 싫어요. 제키가 최에게 밉지 않은 눈총을 쏘았다. 미스 제키, 정말 오늘 저녁에 우리 형님한테 교제를 잘 해둬요. 앞으로 파티가 많을 테니까. 그리고 형님에게도 잘 부탁합니다. 물론 미스 제키는 영어도 능란하니까 모든 일에 오케이. 하고 최는 제키에게 술잔을 주었다. 저 서울서 오셨다지요? 제키는 나에게 이러한 인사가 없을 수 없다는 듯이 숙녀답게 입을 열었다. 오시는데 몹시 고단했겠어요. 그런데다가 이곳엔 여관도 없어서 이런 곳에서 주무시게 되다니. 이런 고마운 말에도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녀에게 술을 한 잔 권했을 뿐이었다. 그녀도 술은 사양을 하면서도 꽤 마시는 편이었다. 술잔이 오고 가는 사이에 제키도 어지간히 취한 모양이었다. 최와 둘이서는 You know, I know 하고 서로 다투다시피 미국인 부대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뭐니 뭐니 그래도 역시 군대가 제일 좋았어요. 더욱이 마린, 해병대 애들은 기막히게 좋았으니까요. 근데 이 시빌리언 민간인 애들이란 말도 마세요. 담배 한 갑 가지고도 벌벌 떠는 애들이에요. 미스터 토니, 난 공연히 기분만 찾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마산에 있을 때 젠이란 메이저하고 참 재미나게 살았는데 그이도 결국 고홈 했으니 미스터 토니,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그때는 호화판이었지. 말해 뭐해요. 매일 파티가 없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이란 아이 기가 막혀. 근데 용산 8 알미에는 아직 경기가 좀 있는 모양이던데. 아이고 말씀 마세요. 일본서 나온 애들인데 나도 걔네들하고 두어 달 살아보았는데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요. 그래도 그건 사람 나름이지. 지금이라도 좋은 애만 만나게 되면 수지 맞지 않겠어요? 블랙 마케팅? 글쎄 그것도 다 옛날의 일이에요. 그땐 담배도 한 트럭씩 실어다 주는 애들도 있었건만 그 좋은 세월 다 놓쳐버리고. 가댐, 술이나 먹읍시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오늘 밤 한인지 뭔지 그 새끼 나오면 좋겠다. 술이나 실컷 먹었다가 술주정이나 실컷 해주고 서울 누나 달아나고 말게. 그러고선 와쓰고나도 어쩌면 좋아. 나하고 달아납시다. 미스터 토니 정말 가줄래? 미스 제키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지요. 그런 농담 그만하고 어서 술이나 비워요. 오케이. 죄는 술을 비우려다가 빈 주전자를 들어보고는 나를 힐끔 쳐다보며 술을 한 대 더 청하였다. 그러고는 뒤이어 이왕이면 안주도 하나 더 가져오라고 한 뒤 정신을 차려 같이 술을 먹자며 내 어깨를 툭 치고 나서 귓속말로 나한테 시계도 하나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하여튼 내일 아침에 그 친구만 만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말을 듣다가는 내일 갈 차비까지 들짝날 것도 걱정이려니와 또 몸이 고단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난 좀 자야겠는데 여자가 앉아 있으니 누울 수도 없고 하고 최에게 난처한 얼굴을 하자 그는 흥이 죽는 듯이 있다가 재키에게 귓속말로 수근거렸다. 둘이서 윗방에 가서 새로운 기분으로 한 잔 더 하자는 모양이었다. 재키가 고개를 끄덕이자 죄는 오케이 하는 소리를 질러 그러면 자기는 재키와 좀 더 놀다 오겠으니 먼저 자라며 윗방으로 술상을 옮겼다. 나는 주인을 불러 군대요를 한 장 얻어 덮고 누웠으나 술을 설 먹었기 때문인지 으슬으슬 춥기만 하고 잠이 오질 않았다. 윗방에서는 여전히 You know, I know 하며 짓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도 어지간히 깊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몹시 취한 모양으로 말소리도 혀가 꼬부라져서 분명치가 않았다. 드디어 최의 재즈송이 시작됐다. 재키는 젓가락 장단을 맞춰가며 이따금씩 기성을 지른다. 재키가 뷰티 보이스라는데 최는 더욱 신이 난 모양이었다. 노랫소리가 변하여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하고 소리치는 품이 그제는 서로 얼싸안고 비틀거리며 춤을 추는 모양이었다. 나는 고함이라도 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요를 둘러쓰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워 보았으나 역시 잠은 오지 않았다. 윗방에서 갑자기 퀵퀵 소리가 뚝 그치고 조용해졌다. 모름지기 키스라도 붙은 모양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최를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면서 최는 역시 요령으로 사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간신히 잠이 들었던 나는 문득 바람벽이 무너지는 듯한 요란스러운 소리에 다시금 눈을 뜨고 말았다. 윗방에서는 싸움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다시금 무엇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허니 허니 하고 재키가 외치는 소리와 뒤섞여서 금시에 숨이 넘어가는 듯한 최의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순간 재키의 허니가 나타나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싸움은 일방적인 모양이었다. 다시금 바람벽에 머리를 쪼아대는 소리가 연달아 울려졌다. 재키의 허니가 최의 멱살을 끌어잡고 바람벽에 다그치는 모양이었다. 재키의 울음소리와 함께 킥킥거리는 최의 소리가 더욱 세차게 들려왔다. 최가 죽는 것만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흥분한 채 불시에 일어나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서 가슴을 울렁거리고 있었다. 그 서슬에 내 머리맡에는 초를 꽂아 놓았던 비루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었다. 그 서슬에 나는 그것을 쥐고 윗방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이면서도 망설이고 있었다. 동족이 하나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고 여기까지 생각하면서도 나는 가쁜 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었다. 최는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는 듯 킥킥거리다 못해 기성으로 변했다. 그 순간에 사나바비치 하고 고함치는 소리와 함께 쾅 하고 집이 무너지는 듯한 요란스러운 소리가 울려왔다. 멱살을 끌어잡아 최를 뒤로 밀어던진 모양이었다. Don't you wanna go? 뒤이어 거칠고도 녹이 띈 미국인의 굵은 소리가 흘러졌다. 재키에게 묻는 모양이었다. I am sorry. 눈물이 그렁한 재키의 소리였다. 그러자 미국인이 구둣발로 방문을 차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재키가 따라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집 문 밖에서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들렸다. 점점 멀어지던 그 소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죽은 듯이 조용하던 윗방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아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코 고는 소리는 점점 더욱 높아졌다. 나는 그 코 고는 소리에 다시금 잠을 못 이루면서
지금까지 흥분해서 앉아있던 내가 어이없어지고 말았다. 날이 밝은 지도 벌써 오랜 모양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앞을 막고 있는 험한 산비탈을 쳐다보았다. 산마루턱에는 무거운 구름장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흐린 날씨였다. 그러나 잎이 트기 시작한 초목들은 볼수록 정신이 들었다. 나는 그것을 한참이나 보고 서 있다가 윗방에 최를 불렀다. 아무 대답이 없기에 아직 자는 줄로 알고 윗방에 가서 문을 열어보자 어젯밤의 어지러운 풍경이 그대로 벌어진 채 최는 보이지가 않았다. 아래로 다시 내려와 그의 가방을 찾아보았으나 그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주인을 불러 최가 어디를 갔느냐고 물었더니 샘은 나한테 맡기면서 벌써 나갔다는 것이었다. 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배나 뛰었다. 어째서 그렇게 많으냐고 물었더니 어젯밤 싸우면서 깨뜨린 그릇 값을 얹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어이가 없다기보다는 그것을 다 주고 보면 서울에 돌아갈 차비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나는 그건 내가 낼 것이 아니라고 떼를 써보았다. 그러나 주인이 들을 턱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신네들 때문에 잠을 한 잠도 못 잤는데 지금 와선 그렇게 실없는 소리까지 하는 게요? 그의 성풀이는 나도 마찬가지이면서도 나로서는 변명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나는 주머니를 털고 나서 이제는 최를 만나 그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는 서울로 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그 집을 나와 어젯밤에 온 산비탈길을 다시 돌아 댐 건설 현장을 찾아 들어갔다. 나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최를 만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불안스러운 마음이 잠시도 떠나지를 않았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울렁거리며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도 못났느냐고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했다. 내가 현장 사무실에 거의 도착했을 때 내 등 뒤에서 저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최가 백을 흔들며 따라오는 것이었다. 저 선생님, 어젯밤에는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어제 확실히 술이 너무 지나쳤어요. 나는 완전히 노가웃이었으니까요. 싸나바 배치. 그는 어젯밤 미국인에게 얻어맞아 눈자위가 퍼렇게 멍이 든 것을 별로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숙집에서 먼저 나와서 어딜 갔다 오는 길이에요? 선생님도 그걸 뭘 물어요. 다 아시면서. 하고 열적은 웃음을 헤헤하고 헤쳐놓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말뜻을 못 알아차리고 있자 미스 제키가 마음이 나쁜 애는 아니에요. 어제 자기 허니를 따라 이곳에 들어는 왔지만은 실상 좋아서 들어온 건 아니지요. 떨어질 바에는 서울 갈 엽이라도 떼내자는 것이지요. 나는 그 말에 부풀어 오른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래서 미스 제키는 만났소? 하고 물었다. 그 자식이 아직 자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만은 친구의 숙소는 알고 왔어요. 근데 까땜 글쎄 우리 친구가 어젯밤에도 들어오질 않았군요. 하지만 선생님 걱정 마세요. 오늘 오전 중으로는 꼭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 샘은 얼마나 했어요? 하여튼 난 주머니를 다 털었습니다. 이 당신네들 그릇 깨친 것까지 다 물었으니까요. 나는 약간 화가 난 얼굴을 지어 보였다. 네? 그것까지 다 물었어요? 그거야 내가 깨친 건가요? 써너버 빛이. 근데 선생님은 오늘 취직이 되더라도 일단 서울엔 돌아가셨다 다시 오셔야 되지요. 되건 안 되건 하여튼 난 오늘 10시 버스로 떠나야 됩니다. 최 형이 그 버스 값만은 꼭 책임을 져줘야 되겠어요. 물론 그거야 책임지지요. 그 친구만 오면은 염려 없으니까요. 현장 사무실 앞에는
3, 40명의 농꾼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핏기 없는 얼굴들이었다. 나는 MC를 만나 내 친구가 써준 소개장을 꺼내 주었다. 그는 그 친구를 잘 아는지 한마디 묻고서는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 언제든지 자리가 나는 대로 통지를 해주겠다며 주소를 적어두고 가라고 종이를 한 장 내주었다. 나는 그 한마디를 듣자고 여기까지 왔던가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하는 요행을 바라며 주소를 써놓고 사무실을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가 달려와 나의 취직 여부를 물었다. 글렀습니다. 하고 고개를 돌리자 그도 흐린 얼굴이 되며 그러면 역시 10시 버스로 떠나야 되겠구만요. 하고 묻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말을 물었다. 내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더욱 미안한 모양이었다. 나는 하여간에 친구를 만나가 오늘 당장에 취직이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있을 생각이에요. 근데 선생님, 차비도 차비인데 점심값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참, 선생님도 초반 식사를 안 했지요? 나는 그가 그런 걱정을 해주는 것도 귀찮았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별 수 없이 그에게 매달려 그의 친구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는 경비원이 서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의 친구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의 친구가 차를 타고 들어와도 그곳에서는 일단 섰다 가야 들어가므로 그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곳까지 나오면서도 차가 들어오면 해이하고 손을 들어 보이면서 차 안을 살피곤 했다. 자기 친구가 타지 않았는가를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실망하면서도 나에게는 하여튼 12시 전으로 들어온다 하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하고 그 말을 몇 번인가 되풀이했다. 경비원은 어제 저녁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 반기며 어떻게 되었느냐고 취직 여부를 물었다. 저 자리가 없대서 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H읍까지 나가는 편 승차나 좀 부탁합시다. 내가 풀이 죽어 말하자 그는 우리를 동정하는 얼굴로 나가는 차는 많으니 여기서 기다려보라고 했다. 우리는 어제 저녁 최가 쪼그리고 앉았던 그 자리로 가서 앉았다. 나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생각할수록 우스운 노릇이었다. 만약 그가 오늘도 안 들어오면 최영은 어떻게 할 작정이요? 내일도 일이지만 그도 한심한 대로 물었다. 어떻게 할 작정이 뭐 있겠어요? 하여튼 그 친구가 들어와야 되겠는데 꼭 들어올 겁니다. 그는 초조한 얼굴로 막연히 자문자답할 뿐이었다. 그동안 차도 여러 대 드나들었다. 차가 들어오면 최는 분주히 뛰어가서 살펴보고는 참 이상하네. 오전 중으로 들어온다 하는 사람이 하고 그 잘하던 까땜이란 소리도 못 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경비원도 H읍으로 나가는 차가 있을 때면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럴 때면 최는 들어오는 사람 잠깐 만나야 떠나겠어요. 하고 내 대신으로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나는 경비원이 차를 알려줄 때마다 최에게 시간을 묻곤 했다. 그는 내가 시간을 물을 때마다 몹시 무안한 얼굴을 했다. 여비가 떨어지면 자기의 시계를 풀어주겠다던 어젯밤 취중의 이야기가 가슴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1시까지 떠나지 않으면 H읍에서 서울 가는 막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산비탈의 안개가 자욱하니 내려앉으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배도 고파왔다. 나는 강물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지루한 대로 하나하나 세고 있었다. 그때 경비원이 다시금 H읍으로 나가는 차를 알려주는 소리에 나는 불시에 최에게 시간을 물었다.
최는 역시 무안스러운 얼굴로 벌써 1시입니다 했다. 나는 오늘은 좋든 싫든 간에 떠나는 것은 단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그의 말을 믿고 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고 생각하던 그 서술에 내게도 만년필이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것을 H읍에 나가서 팔면 서울까지 갈 차비는 들이라는 생각이 번개친 것이었다. 나는 다급히 구르기 시작한 트럭으로 달려가 올라탔다. 그러자 최도 불시에 따라오며 저 어떻게 가요 어떻게 이걸 갖고 가요 이거 하고 손목시계를 풀어들고 소리쳤다. 그러나 차와 그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래도 그는 팔목시계를 쥔 손을 흔들면서 한사코 따라왔다. 그러면서 차가 산모퉁이를 돌자 그는 그만 보이지 않으며 갑자기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우는지 알 수가 없으면서도 나는 안개가 자욱한 산중턱을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뻐꾸기 소리도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멀어지는 뻐꾸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며 내가 얘까지 왔던 것은 혹시 저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러 왔던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희석 작가의 단편소설 뻐꾸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수많은 작가의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두었으니까 확인하시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